안녕하세요.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 자동차 급발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동차 급발진 사고, 아마 이 공포의 대상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차가 이상하게 운전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갑자기 급가속하는 이런 현상을 많이 겪으신 분들도 있고 주변에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동차 급발진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서 상당히 여러 문제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해결 방안에 대한 부분들은 이 국내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평상시에 조심도 해야 되고, 또 혹시라도 자동차가 운전할 때 의지와는 무관하게 차가 움직일 때 좋지 않은 방법도 알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연간 한 100건 내외가 신고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식으로 신고되는 건수가 이 100건 내외라는 말씀을 드리지만은 비공식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들은 2000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0건이 아니라 20배에 해당되는 2000건이라는 얘기죠. 이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전체 이 발생 빈도 중에서 가솔린 엔진과 자동 변속기라는 두 가지 특성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 약 90%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발생 건수의 90%가 가솔린 엔진과 자동 변속기라는 뜻이죠. 나머지 10%는 전자제어 디젤 엔진과 자동 변속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LPG 엔진도 궁금하실 건데요. 그 가솔린 엔진과 마찬가지로 이 LPG 엔진도 똑같이 불꽃 점화 방식입니다. 원리와 시스템이 똑같기 때문에 급발진도 예외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생하는 거를 보게 되면은 이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도 많이 발생을 했었지만은 특히 세차장에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동 세차 장치를 통과해서 나와서 뒤에다 놓고 출발할 때 자동차가 갑자기 급발진을 하면서 충돌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영상 블랙박스라든지 CCTV를 통해서 많이 보고가 되고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 자동 세차장 같은 데 나올 때 조심하시면은 훨씬 더 좋겠죠. 일반적으로 이 말씀드린 대로 자동 변속기와 이 가솔린 엔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유럽의 경우를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유럽은 자동 변속기가 아니라 두 대 중에 한 대, 즉 과반이 수동 변속기입니다. 수동 변속기인 경우에는 아예 급발진이 발생을 하질 않죠. 왜냐? 이 엔진의 힘을 밖에 전달할 때 중간에 자동 변속기라는 장치를 통하는데, 이 수동 변속기는 사람이 직접 이었다 끊었다를 해주기 때문에 설사 엔진 쪽에 급발진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사람이 동력을 끊었기 때문에 급발진 사고까지 이어지질 않습니다. 따라서 수동 변속기는 아예 급발진 사고에서 자유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징을 한번 보게 되면은 자동차 급발진이 발생한 경우는 언제부터 발생을 했냐면은 1980년 초, 아마 그때만 하더라도 국내에서 이 대우자동차 르망이라는 자동차가 나올 때입니다. 르망이 나올 때 이 차가 에어로 다이나믹 스타일에다가 시트도 인체 공학적으로 만들었죠. 디자인이 예전에 이거 현대차 엑셀이 나올 때였거든요. 이때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게 되면 굉장히 세련된 차가 르망이었습니다. 이 월드 시리즈 월드카로 개발된 차종이었는데, 이 차가 기존의 카브레터 방식, 우리가 기화기 방식이죠. 기계식 이 장치를 쓰다가 처음으로 전자 제어식, 전자 엔진이 처음으로 도입된 게 바로 르망 1980년대 초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시기는 전 세계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때 바로 자동차 급발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전자 제어 장치와 자동차 급발진하고는 이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 자동차 급발진의 원인 중에서 전자 제어 장치의 이상이라는 부분들은 100% 확인된 건 아니지만은요, 일부분 확인된 것들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이슈화돼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커질 때 법정에서 일부 소비자 쪽에 있는 전문가 집단에서 자동차의 급발진에 대한 부분들이 전자제어 장치의 문제점이라는 것을 일부 밝혀지면서 보상을 크게 받은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완벽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원인이 전자제어의 이상이구나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사건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생긴 이후에 국과수에서 직접 개입을 해서 차를 검사를 하더라도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즉 기계장치에 전혀 이상이 없고 전자제어 장치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즉 전자제어 장치는요,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확인을 하더라도 재현이 불가능하고요, 흔적이 남지 않는 전기 전자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국내에 있는 급발진 연구회에서도 실제로 전자제어 이상이라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부분들을 추론을 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해서 이슈화되기도 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자동차의 결함을 운전자가 밝혀야 되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잘못했는데 피해자 가족한테 수술을 잘못한 걸 찾아서 입증하라, 이런 뜻이죠.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지 말라는 뜻과 똑같죠. 미국은 반대이죠. 미국은 소송 중에 자동차 제작사가 자사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메이커가 밝혀야 됩니다. 국내에서는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해도 리콜만 해주고, 리콜을 설사 이행을 제대로 안 한다 하더라도 벌금이 쥐꼬리만 하다 그랬죠. 굉장히 적습니다. 뭐 1, 20억 원 정도만 물게 되면은 뭐 전혀 문제가 없죠. 미국은 징벌적 보상제로 돼 있죠. 징벌적 보상제라는 얘기는 소비자한테 제대로 배려를 안 하게 되면은 천문학적인 벌금을 묻니다. 적게는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까지 벌금을 물다 보니까, 또 소비자 피해 보상은 보상대로 따로 해줘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안 하게 되면 회사가 망할 정도입니다. 또 미국은 NHTSA, 도로교통안전청 같은 공공기관에서 같은 사안이 같은 차에 몇 건이 생기게 되면 바로 조사에 들어가죠. 조사에 들어가다 보니까 자동차 제작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감을 느낍니다. 이거 징벌적 보상제도 있죠. 상당히 큰 압박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지게 되면 자동차 제작사 나서서 교환이나 환불을 먼저 해주고요, 리콜을 했다는 소비자한테 대처를 해준다든지 정신적 피해 보상도 해준다든지 발빠르게 움직여준다는 얘기죠. 같은 문제가 국내에 생겼을 때는 어떻습니까? 거의 외면한다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죠. 또 굳이 걸린다 하더라도 쥐꼬리만한 벌금을 낸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또 징벌적 보상제도 없죠. 거기다가 미국의 NHTS 같은 공공기관은 더더욱 없습니다. 나서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미국의 어떤 구조를 꼭 대한민국하고 맞지는 않지만은 벤치마킹해서 한국형 선진 모델을 구축을 한다면은 지금 말씀드린 자동차 급발진에 대한 것들도 법원에서 100% 폐쇄하지 않고 일부분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